안녕하세요. 오늘은 열 감각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온도 감각이라고도 하는 열 감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감각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각과 마찬가지로 열 감각 역시 태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태양이 빛과 열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해가 지면 빛은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열대지방에서 더욱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빛과는 달리 열은 좀 더 느린 속도로 전달되는데 물체는 언제나 서서히 데워지고 다시 서서히 식으며 저장된 태양열을 방출합니다. 투명한 크리스탈이나 유리를 통해서 찬란한 빛이 발산되는 것처럼 열 또한 물질을 통해서 빛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열은 아무리 딱딱한 고체의 물질이라도 그 물질을 채움으로 해서 그 물질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열된 물질에 저장된 열이 항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다시 방출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것과 반대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즉, 지구상의 물체가 열 대신 빛을 흡수하여 해가 떨어져도 흡수된 빛이 서서히 방사되면서 세상이 아주 천천히 어두워지는 반면에 모든 물체는 급속도로 식어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상상을 통하여 우리는 창조주의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만물을 따뜻하게 품어 숙성시키고 밤에는 대지가 그 역할을 대행합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조류나 포유동물들의 고등동물을 우리는 정혼동물이라고 부르는데 정혼동물은 신체의 조직 안에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열을 발하는 태양체에 비교할 수 있는데 몸에서 빠져나간 에너지는 보충되어 항상 일정한 체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변온동물에 해당하는 하등동물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동물의 체온은 항상 환경에 종속되며 외계의 온도가 떨어지면 몸의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그런데 하등동물 중에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기를 가지고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특히 심해에 사는 어류가 주로 이에 해당되는데 심해 오징어의 경우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 빛이 나는 먹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 밖에 반딧불도 빛을 발하는 곤충에 속하지요. 즉 이들 동물은 빛을 발하는 태양의 속성을 지니고 인간은 열을 내는 태양의 속성을 지닙니다. 이제 신비의 베일에 쌓인 열의 비밀에 접근해 보기로 합시다. 빛은 충만하지만 열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상에는 모든 것이 경직되고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시간도 흐름을 멈출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 안의 시간은 거의 정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변질되는 과정이 지연되거나 더욱이 일정 기간은 원래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기도 하니까요. 선사시대에 살았던 매머드가 냉동된 상태에서 부패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발견된 것은 정지된 시간과 열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말의 의미나 유래를 연구하는 어원학자들에 의하면 시간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템퍼스가 온도를 의미하는 템퍼레처의 어원상 그 뿌리가 같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리스의 다이오마이는 나누다 또는 분배하다라는 뜻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 다시 산스크리트어의
다이에서 유래하며 그 의미는 나누다, 소유하다, 연민을 갖다이고 호감 또는 동정을 뜻하는 다이아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 중에서 나누다와 분배하다는 사회적인 의미의 성격을 띠며 시간이 갖는 또 다른 속성인 변화, 움직임, 흐름과 형성의 의미는 열과 관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변화의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변화의 역동적인 힘의 원천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란 말의 어휘는 그리스어에서 나는 활동한다로 해석되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힘을 우리는 빛이나 색상의 영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열은 또 물질을 늘어나게 하고 팽창시키는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얼음을 녹이면 부피가 늘어나고 무더운 한여름에 기차의 철로가 휘어지는 현상에서 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에서 고치의 물질은 액화되어 증발하는데 열 에너지는 이렇게 물질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키고 가볍게 만듭니다. 달리 표현하면 가열될 물질은 지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중력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열은 물질을 빛을 향하여, 즉 태양으로 돌아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한 열은 물질의 경계를 허물고 고립과 단절을 극복하는 속성을 지니며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혼합시켜 새로운 화학적인 결합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을 뚫고 들어가는 힘은 열 에너지의 신비한 마력입니다. 빛은 쉽게 차단될 수 있지만 열의 흐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물질에 따라서는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부도체도 있지만 열 에너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물질을 통과합니다. 열 에너지는 보존되고 저장되지만 언제나 온도가 낮은 곳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열의 이러한 현상은 열을 많이 간직할 수 있는 물에서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태양의 복사열을 흡수하고 다시 방출하여 대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바다는 그 좋은 예이며 이때 바다는 인간을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간인 대기 또한 열 에너지가 없다면 딱딱한 고체에 불과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열은 또 물체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의 성질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인류의 문명을 꽃피운 불의 힘일 것입니다. 열 에너지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인데, 즉 인간이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하고 12개의 감각기관으로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열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체온 조절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흐름을 막을 수도 없고 또한 모든 물질을 통과하는 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이 전도된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판에 일렬로 늘어선 두더지굴을 본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는 비록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두더지굴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땅 밑에 살고 있는 두더지가 이동하며 만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차가운 은 티스푼이 따뜻해지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뜨거운 물에서 은 티스푼으로 숨어서 이동한 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의 속성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열정은 그리스어로 신 안에 존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 멋있네요. 열정은 신 안에 존재한다 라는 의미.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열이 나게 한다면 이 말의 뜻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온기를 전달해 준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체온으로 상대방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열이 나게 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자극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차가운 손을 감싸줄 때도 사실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자극을 전달해 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외계의 온도에 적응하여 체온이 조절되지 않으면 병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하여도 열이 나지만 추위에 노출되어도 열이 나듯이 우리 신체는 외계와의 극심한 온도 차이를 견디지 못합니다. 추위나 혹은 더위에 상관없이 심하게 맞바람이 치는 곳에서 우리가 오래 머무르게 되면 체온과 급격한 차이가 나는 외계의 온도가 우리의 몸 안으로 전달되어 우리는 여지없이 감기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인간이 이런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열 에너지는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인간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체온과 외계의 온도차가 적당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외계와의 지나친 온도차를 극복하고 육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옷을 입고 난방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적 생존,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인간은 내적인 차원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지학에서는 인간이 활동하기 위한 내적인 원동력을 아스트랄체라고 하는데 아스트랄체는 우주를 운행하는 성체를 의미합니다. 이 성체를 우리는 다시 태양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태양도 하나의 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운동 감각을 다룰 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은 내적인 동기나 자극에 의해 움직이고 행동하는 반면 식물은 비록 성장은 하지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인간은 개별적인 관심이나 호기심에 따라서 지구의 그 어디라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열 에너지에 의해서 가능하고 인간은 아스트랄체, 즉 내적인 동인에 의해서 행동하므로 열 감각기관의 원천은 아스트랄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원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피의 색깔이 붉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붉은색에서 우리는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고 붉은색은 지칠 줄 모르는 심장 박동에 의해 공급되는 혈액의 완성한 활동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도 적색근입니다. 하다못해 미세한 크기의 단세포 동물조차도 아주 작지만 활동적으로 고동치는 기포를 가지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식물과의 차별성을 나타냅니다. 조화롭고 편안하며 고요한 느낌을 주는 녹색은 욕망이 없는 식물의 특징입니다. 식물의 녹색은 마그네슘이 밝은 빛과 합성하여 엽록소를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지고 피의 붉은색은 체내의 어두운 골수에서 철분의 도움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혈액은
산소를 전신으로 공급하여 체내의 열을 발생시킵니다. 우리의 심장도 근육입니다. 체내에 감춰진 심장은 몸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우리의 감정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반응을 합니다. 불수의근인 심장의 활동에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팔과 다리는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도 단지 심장이 제대로 기능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동작으로 표출하는 수의근은 심장근이 연장된 심장근의 주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방은 연중 6개월이나 햇빛이 비치지만 생물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얼음 밑에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은 있지요. 한겨울에 알을 낳는 남극의 황제 펭귄은 이런 최악의 기후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심해나 어두운 동굴과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생물도 있고 유독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또한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도 빛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물도 태양의 열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며 때로 거대한 폭풍과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는 열 에너지는 생물이 존재하기 위한 원천입니다. 태양의 화가로 일컬어지는 빈센트 반 고흐처럼 삶의 긍정적인 힘이, 근원적인 힘이 태양의 따뜻한 에너지에서 우러나옴을 깊이 체험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지구 중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대기권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극지방이나 고산 지역은 변화와 움직임이 없는 빙산과 만년설로 언제나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구상에는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발생하여 지각변동을 일으키기도 하며 활발히 움직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움직임을 일으키는 열기와 모든 것을 경직시키는 냉기의 극명한 대조를 잘 보여줍니다. 현대 자연과학은 모든 것을 측정하고 계량화하여 증명할 수 있다는 맹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자연과학자들은 지구가 광년의 단위로 측정되는 세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대한 우주를 떠돌던 미미한 먼지 입자에 불과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지구에서 더 작은 장소인 예를 들면 이태리 밀라노라는 도시로 인류가 이룩한 문화의 흔적을 찾아가 봅시다. 이 도시에서 다시 한 박물관을 찾아가면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프레스코 벽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최후의 만찬은 한순간의 역사적인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리라는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작품의 가치를 자연과학적인 잣대로 그림의 크기와 같은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해낼 수 있을까요? 이 작품에 내재된 가치를 우리는 결코 그림의 크기와 같은 수치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작품의 위대함은 바로 작품을 구성하는 내적인 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연을 하면서 저는 줄곧 이런 전체적인 구성의 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어떤 것도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닐 수는 없으며
언제나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 소중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우주와 소우주인 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연구하는 것이 인지학의 주요 관심 영역입니다. 정신을 소유한 인간 존재를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거나 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크기의 문제는 특별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대우주와 소우주인 인간의 관계와 결합, 즉 종교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더욱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한 것이지요. 추위와 더위의 양극적인 기후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온대지방에 사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이런 다양한 체험이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극지방의 설경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냉혹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우리가 방한복과 비상식량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는다면 경치를 감상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설경을 즐기기 위해서 인간 자신은 여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따뜻한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며 이 지구 전체가 얼어붙은 혹한의 극지방이 아님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온대지방에서는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순환하며 태양열을 받아 만물이 움트고 싹이 나서 꽃을 피우며 다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차가운 냉기 속에서 에너지는 물체에 응축되어 있지만 일단 열이 가해지면 에너지는 움직이며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구멍이 밀폐된 물주전자를 계속 가열해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 오갈 데 없는 에너지의 압력으로 물주전자는 결국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열의 속성과는 달리 빛은 에너지를 식물계에 농축시켜서 자연성의 지산 에너지로 변화시킵니다. 식물은 빛의 도움으로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합성하며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기양분, 즉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빛 에너지는 지상의 유기양분으로 농축되고 인간은 다시 그 양분을 섭취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열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 밀도 높은 건강한 뼈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빛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자외선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은 구루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구루병은 치밀하지 못한 뼈 조직이 몸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여 등뼈나 가슴뼈가 굽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빛 에너지가 농축되어 조직이 치밀한 채소는 고기만큼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채소에는 주로 수분을 첨가하고 고기는 프라이팬에 굽거나 그릴을 함으로써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과실의 수분이 많은 부분을 가리켜 과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춥거나 혹은 덥다고 느끼게 됩니까? 우리는 주로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실내 온도를 보통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합니다. 말하자면 이 상태에서 우리의 신체는 외계와의 온도차를 감지하지 못하고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것이지요. 이 점에서 열 감각과 시각의 대조적인 특성이 드러나는데, 즉 색은 다양한 자극으로 우리의 시각을 매료시키지만 열은 우리 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무난한 자극이어야 우리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색상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시각과는 달리 우리의 몸이 다양한 온도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책을 읽는 동안 계속 옆에 와서 몸을 부비고 그러다가 제가 잠시 손을 중단하니까 손을 쪼았습니다. 어디까지 읽었나? 이렇게 다채로운 색상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시각과는 달리 우리의 몸이 다양한 온도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항상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온도는 섭씨 플러스 마이너스 20도가 최적이지만 목욕을 하기에는 이 물의 온도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할 때 가장 기분 좋게 느끼는 온도는 우리의 체온과 같은 섭씨 37도 정도인데 태아가 성장하는 양수의 온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을 때도 40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사람의 체온은 서로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손을 잡으면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손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호품으로 마시는 음료수의 온도는 우리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체감 온도와는 전혀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뜨거운 음료수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섭씨 50도 정도에서 즐겨 마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음료수에 손가락을 담근다면 몹시 뜨겁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체온과 심한 차이가 나는 차가운 음료수 역시 즐겨 마십니다. 이렇게 아주 뜨겁거나 혹은 차가운 음료수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온도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뜨거운 음료수는 우리가 입안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에 삼키고 차가운 음료수는 어느 정도 따뜻해진 후에 삼킵니다. 일반적으로 체온보다 8도 정도 낮은 29도의 물에서 우리는 전혀 뜨겁거나 차갑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의 물은 인간에게 어떤 자극이나 활력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므로 기호품으로서의 차나 음료수의 온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지 양치질을 한 후 입을 헹구는 물의 온도로는 딱 알맞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의 외부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잠을 자야만 하는 것일까요? 육체가 피곤해지면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스스로 에너지를 재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체내의 생명 에너지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심장을 비롯해서 우리의 의식과 무관한 신체 기관들은 결코 지치는 법이 없지만 우리의 의식과 관계된 몸의 조직은 생명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렇게 소진된 에너지를 우리가 수면을 취함으로써 재충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우리는 어둡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갑니다. 수면 상태에서는 가능한 한 외계의 감각적인 자극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때에도 차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열 감각의 작용입니다. 잠을 잘 때 춥거나 덥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온도 변화에 비교적 둔감한 편이지만 손을 비롯한 그 밖의 신체 부분, 즉 낮에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잘 덮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인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신적인 존재가 높은 차원의 관심으로 인간을 돌보며 새로운 생명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체온을 조절하는 열 감각 기관인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충전받은 에너지로 인간은 다시 세상에서 다양한 관심을 펼치며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대우주가 인간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인간은 다시 그 에너지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라면 인간 역시 자신이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의 원천인 대자연의 재건과 보호에 마땅히 관심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거하는 환경의 온도가 우리의 체온과 같은 섭씨 37도라면 우리는 마치 열대지방의 폭염을 겪듯이 몹시 지치고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인간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인 섭씨 20도와 인간의 체온 사이에서 생기는 17도의 온도차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의 복사열로 인간에게 기본적인 열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인간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17도의 온도차에는 바로 인간이 주변 환경에 무관심하지 않고 인간에게 가장 알맞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상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참여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 과정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37도의 양수에서 성장 발육한 새 생명은 한순간에 20도의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급격한 온도차로 인한 충격은 아기의 울음소리로 표현되고 이 울음소리는 동시에 아기가 최초로 자신의 힘으로 호흡을 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힘찬 울음소리는 그 어떤 다른 포유동물에게서도 볼 수 없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출이지요. 때로 아기의 호흡이 터지지 않으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이럴 때 아기에게 차가운 물을 뿌리면 기적과도 같이 아기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환경은 아기에게 단지 자극을 줄 수 있을 뿐이고 호흡은 아기 스스로 풀어야 하는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마치 우주인이 둥둥 떠다니는 무중력의 상태에 있다가 지구에 착륙하면 똑바로 서듯이 인간은 모태의 양수에서 자라 이 세상에 태어나고 다시 중력을 이기고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체중을 느끼지 못하지만 비슷한 체중의 사람을 들어 올려보면 비로소 자신의 몸무게를 실감하고 새삼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대자연은 항상 우리를 떠안고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못 느끼지만 병이 들고 피곤하거나 노쇠해지면 스스로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중력의 힘을 의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간이 지상에서 건강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물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과 연관된 후각의 기능은 거의 퇴화했습니다. 따라서 자극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인간처럼 오랜 기간 보살핌과 보호를 필요로 하고 거의 반년이라는 긴 시간을 누워 지내는 동물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인간은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 즉 인지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는 인생의 강림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단계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는 존재이므로 아기는 기능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아기를 엎어서 재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호흡기가 막혀 사망할 위험도 있으니까요. 열 감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3개의 양동이를 준비합니다. 양동이 하나는 차가운 물로 채우고 또 다른 양동이는 뜨거운 물을, 나머지 양동이는 섭씨 29도의 물로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손은 뜨거운 물에, 다른 한 손은 차가운 물에 2분 정도 담그고 있다가 양손을 동시에 29도의 물에 옮겨 담급니다. 이때 차가운 물에 담갔던 손은 따뜻함을, 뜨거운 물에 담갔던 손은 차가움을 느끼겠지요. 같은 온도의 물에 담근 양손의 체감 온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묘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하여 불확실하고 상대적인 성질을 지닌 열 감각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도계를 사용한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손 대신 온도계를 각각의 양동이에 담가 봅니다. 차가운 물에 담근 온도계의 수치는 낮고 뜨거운 물에 담근 온도계의 수치는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2개의 온도계를 동시에 29도의 물에 담그면 순식간에 차가운 물에 담갔던 온도계의 수은지는 올라가고 따뜻한 물에 담갔던 온도계의 수은지는 내려가서 동일한 수치를 가리킬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손도 온도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급속히 움직이는 온도계의 수은주와는 달리 우리의 손은 그 변화를 단지 천천히 감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양손을 29도의 물에 옮겨 담그면 처음에는 상이한 온도를 체감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손에서 느끼는 온도는 결국 같아집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온도계는 기계적으로 수치를 읽어내는 것밖에 못하지만 인체라는 온도계는 차가움과 뜨거움을 상대적인 기준과 중립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20도의 물을 인체라는 온도계는 섭씨 0도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29도의 온도를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종종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또는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결국 큰 맥락에서 보면 나는 장차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물음에 귀결됩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을 배우고 습득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란 결코 지식의 전달을 최고의 목표로 두지 않고 학생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학창시절에 배운 감동과 기쁨을 사회에 나가서도 나눌 수 있는 정신교육을 하는 곳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학창시절에 열정적으로 가르쳐준 선생님께 영향을 받고 또 오래도록 고마운 마음을 간직합니다.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지점에 이르면 그들 역시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직업은 원칙적으로 남을 돕고 배려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인 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루돌프 슈타이너가 설명한 인간 생성의 기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적인 차원의 존재나 인간이 무엇인가를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는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욕구는 경험이 충분히 쌓일 때 저절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은 축적한 경험을 혼자 소유하지 못하고 타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자신의 저서인 아카샤 연대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적 차원의 존재들이
현세 이전에 정신적 차원의 의식 상태에서 인간의 존재가 되어보는 내적인 체험을 합니다. 신들은 이러한 내적인 체험에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자신들의 정신적 경험을 외적으로 표현하여 알리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되고 이 욕구의 산물이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신적 차원의 존재들에게 의지의 영들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이 존재들을 빛나는 불꽃 또는 빛나는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내적인 인간 체험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천지 만물이며 신들의 빛나는 불꽃과 같은 본성의 표현이 우주의 삼라만상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세계는 인간에게 창조된 세계에 내재된 신의 정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의와 적극적인 태도로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낭만주의 작가 노발리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현상은 신성한 내면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천지 만물은 정신세계가 구현된 것이고 심오하고 따뜻한 정신적 체험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이란 이미 존재하는 경험에서 우러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묘한 패러독스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창조론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신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독일의 오버호퍼 지역의 중세로부터 전래되는 종교극인 파라다이스 극의 한 구절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체험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신은 자신의 내적 체험을 외부 세계에 형상화하여 낙원을 건설합니다. 6일간의 창조가 스스로 보기에도 흡족하였으나 신은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도 인간의 마음을 읽어낼 수는 없었나 봅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 극의 내용에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창조한 세계가 어떠하냐? 진실로 너의 생각을 알고 싶구나. 신은 자신의 모습에 따라 빚어진 인간의 마음에도 자신이 창조한 세계가 보기에 흡족한지 인간도 신과 똑같이 창조된 세계에 감탄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보고 느낀 감동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표현하도록 창조주로부터 요청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신의 요구를 인간은 관심을 표현하는 감각기관인 열감각을 통하여 충족시키며 신의 피조물을 함께 향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이 천지를 창조한 바탕이 된 사랑의 속성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던지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은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본질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속한 세계에 무관심한 주변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이웃의 관심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간에게 가장 먼저 생긴 감각은 열감각이며 열감각과 관계된 신체 기관이 원래는 인간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3의 눈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3의 눈은 명칭이 시사하는 것과 달리 보는 기능과는 무관한데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는 아직도 이 기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마뱀의 두개간 아래에 원시적인 눈의 형태를 하고 있는 작은 구멍을 볼 수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 도마뱀은 적외선을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인 적외선에 대한 센서의 역할을 하는 제3의 눈은 다름 아닌 열 감각 기관인 것이지요. 그런데 원시시대의 인간은 지상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장소를 찾아내는데 이 제3의 눈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를 인지학에서는
루무르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제3의 눈은 자기 보존을 위한 도구였으며 진화와 더불어 점차 퇴화했습니다. 현재는 송과체나 골윗샘의 작은 분비선의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태아의 발육 과정에서 두개관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숨구멍 아래에 위치한 이 분비선을 볼 수 있는데 차차 대뇌로 흡수되어 발달합니다. 이렇듯 태아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인류의 진화 과정에 대한 비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열 감각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냉각신경과 온각신경으로 표기를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도 주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강의 시간에 단 한 번 들은 이론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 분야에 알려진 연구 성과 중에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부는 여러 층의 모세혈관과 다양한 신경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분포된 신경 조직은 예를 들면 촉각을 수용하는 신경 종말과 같이 특정한 감각을 인식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감각의 수용기인지 아직 입증되지 않은 비피복성 신경 종말로 총칭되는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경 종말이 여러 층의 모세혈관 사이에 퍼져서 열의 전달을 감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이 이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의 구조는 아주 간단한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영혼에 아주 단순한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 감각에 관계되는 이 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고 외부 세계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이 신경 조직을 관심 전달 신경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반응이 호의적이면 우리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외부 세계에 받아들여지는 것에 감동하고 고무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타인을 배려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가질 때 자연히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열 감각은 다른 감각기관들이 작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감각기관의 근원이 되는 힘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초의 눈은 외형적으로는 퇴화했지만 모든 감각작용의 근원적인 힘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감각기관의 기능은 열 감각의 본질인 주변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12개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12가지 형태의 다양한 열 에너지, 즉 세상을 향한 12가지 형태의 관심과 감동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열을 발산하며 활동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관심에 부합하는 경험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 묘하게도 이러한 경험의 장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자연은 인간 욕구의 충족을 위한 다양한 원천을 제공하지만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몸이 하나의 열 조직으로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인간은 육체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편안함이나 불편함을 생명 감각을 통하여 느낍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만족이나 불만족은 바로 열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혹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얻어진 대가가 아닌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거나 또는 좋은 날씨를 선사받았을 때도 우리는 그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운이 나빠서 일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때에도 감정을 가진 존재인 인간은 필연적으로 내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동물은 생존을 위하여 먹이를 찾아 움직이지만 인간은 육체의 양분과 더불어 정신적인 양분을 위해서도 부단히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열 감각의 기능이 진화된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소유했던 최초의 열 감각 기관인 제3의 눈은 단지 인간의 생존 본능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이 소유한 열 감각은 외계의 추위나 더위에 대응하여 신체의 열을 발산함과 동시에 내적인 에너지, 즉 내적인 관심도 함께 발산하여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관으로 진화 발달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실내 온도와 체온 간의 17도의 온도차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의미가 적다고 할 수 없는 몇 가지의 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채기 반사작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열에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법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물에 데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따뜻한 옷을 챙겨 입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몸은 급격히 반응하는 방어 반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위협하는 물질이 후각으로 침입하면 생명 감각이 작동을 하고 기도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의 발작적이고 강제적인 반사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고 우습기도 한 장면이 연출되며 곧 이어 빅뱅과 같은 폭발음이 터집니다. 재채기는 우리가 고춧가루나 후추와 같은 매운 향의 자극에 노출될 때만 일어나는 반사작용이 아니고 맞바람이 심하게 부는 장소에 오래 머물 때도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재채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광경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숨은 거칠어지며 울음이 터질 것처럼 얼굴이 찡그러지고 신체 상부의 근육은 수축됩니다. 이러한 상태의 절정에서 드디어 재채기가 터지면 폭발음과 함께 배와 사지로 진동이 퍼지며 근육이 떨립니다. 처음에 울 것처럼 찡그렸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지지요. 재채기는 이렇게 침입한 이물질을 한순간에 물리치거나 몸에 깨어진 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맞바람이 심한 곳에서 생기는 재채기 현상은 생명 감각이 우리 몸의 열 조직에 부조화가 생겼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에 젖은 새가 뒤엉킨 깃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온몸을 심하게 떠는 것처럼 인간의 몸은 깨어진 열 조직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사적인 재채기를 일으킴으로써 온몸을 흔들어 구겨진 열 깃털의 주름을 바로잡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채기의 반사작용은 생명 감각이 연출한 후각과 열 감각의 환상적인 협력에 의한 결과이며 감각기관들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울음에서 미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치의 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입니다. 보통 연달아 3번 공간을 울리는 재채기의 반사작용은 감기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열 감각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는 추위에 몸을 떨게 되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온몸을 떠는 현상은 코의 점막이라는 작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재채기와는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추워서 우리가 몸을 떨 때는 몸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가 떨리게 되고 순간적인 폭발음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 우리의 몸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방어기저가 발동하며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손을 문지르거나 발을 굴리고 팔을 감싸기도 안기도 하면서 스스로 열을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인간이 환경의 온도 변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반응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 감각과 후각의 대조적인 성격을 우리는 몸을 떠는 현상과 재치기 반사작용에서 분명히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수치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도 아주 대조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인간이 불안을 느끼면 피부의 말초 혈관이 수축하여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신을 가능한 작게 축소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인간이 수치심을 느낄 때는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붉어지며 때로는 배꼽같이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수치심을 느낄 때는 이와 반대로 어디론가 숨고 싶어집니다. 관심을 표현하기보다는 관심을 전달하는 열을 뺏기지 않으려고 무장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점점 더 붉어지는 얼굴은 더욱더 남의 눈에 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점을 감출 수 없게 만드는 수치심은 인간의 위대한 도덕적인 힘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의 문명이 수치스러운 일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악덕의 상징인 바빌론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부도덕한 행위를 숨기지 못하도록 고해성사란 장치를 만들었는데 죄인과 성직자의 은밀한 만남에서 다루어져야 할 온갖 부도덕한 내용들이 이제는 고해성사의 의자에서 벗어나 텔레비전이란 대중매체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온갖 낯뜨겁고 부도덕한 일들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오로지 시청률의 상승에 열을 올리며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열 감각은 인간이 환경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은 열 감각을 통하여 외부 환경과의 온도차를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곧 주변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다움의 고귀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미온적인 영혼의 소유자는 신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천국에 속할 만큼 선하지도 그렇다고 지옥에 속할 만큼 악하지도 않은 영혼들을 위해 단테는 지옥의 앞마당에 따로 자리를 마련합니다. 벌과 파리떼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이들은 발가벗은 채로 내버려지는데 우유부단하고 미온적 상태의 영혼을 소유한 자들은 외부로부터의 따끔한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열 감각과 관계된 별자리는 사자자리입니다. 사자의 위험에 찬 갈기와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입니다. 고양이와 호랑이 또는 사자와 같은 고양이과의 동물들에게서 보고 있는 동작의 유연함을 관찰하노라면 오래 축적된 경험에서 우러나는 열정을 느끼게 되고 마치 모이리트미의 동작을 보는 듯합니다. 온몸을 뻗어 기지개를 켜는 모습과 웅크리고 잠을 자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 동물들의 그 어느 동작에서도 경직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동물들은 발톱조차도 움직입니다. 애완용 고양이들이 서로 장난치며 노는 모습과 이리저리 구르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양이가 깃털과 유리공 또는 종이공을 굴리거나 날아가는 곤충을 잡거나 혹은 아주 얇은 막대 위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은 유연함과 우아함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는 왕성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햇볕을 즐기며 마냥 늘어져 있기도 합니다. 고양이과의 동물처럼 얼굴 표정이나 몸 전체의 움직임에서 드러나는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한 동물은 없습니다.
고양이는 사람이 감동할 정도로 따르는가 하면 몸을 잔뜩 웅크리고 털을 바짝 곤두세우는 모습은 섬뜩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전속력을 다해 거칠게 먹이를 낚아채기도 하고 부드럽게 안기기도 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나무를 타고 오르는가 하면 우아하게 꼬리를 늘어뜨리고 창가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동물들의 유연한 움직임에서 신의 창조가 완성된 경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자는 엄청난 힘으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맹수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자는 밤에 활동을 하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주로 낮에 활동을 하지만 태양이 지는 밤과 같이 기온이 떨어지면 작용하는 열 감각은 야행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 감각이 작용하는 독특한 과정을 좀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소유했던 최초의 열 감각은 외형적으로는 퇴화했지만 다른 모든 감각기관이 기능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관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몸의 한 중심에 위치하던 열 감각기관은 몸의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열 감각은 중앙에서 주변으로 진화 발달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도 이와 같은 신비한 과정의 본보기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성서는 인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신의 아들 예수가 만 30세에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는 의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가 인간의 형상을 빌어 이 세상에 와서 초월적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예수는 복음을 전한 지 2년 반이 되던 해 제자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승으로 내려간 후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한 예수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40일간 사도들과 함께 지내며 심오하고 은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 후 예수는 승천하는데 남겨진 제자들은 외로움과 영혼의 황량함을 느낍니다. 예수가 승천하고 열흘 후 성령의 강림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을 성서는 불길처럼 갈라지는 혀로 묘사하고 있는데 불길처럼 갈라지는 혀는 열정의 상징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자 사도들은 각기 자신의 모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지만 놀랍게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전 세계에 성령의 불꽃을 전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알려야 할 소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도들은 명실상부한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이지요. 인간의 감각기관이 진화한 과정도 이와 유사하게 중심에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발전 단계를 보입니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각자 자신의 모국어로 말을 하지만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의 12사도와 같이 인간의 12감각기관도 각기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원을 그리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편의 시를 소개하며 이 장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열 감각으로부터 얼마나 다른 정신의 세계가 탄생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는 니체의 즐거운 학문 1882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에크 호모인데 그 뜻은 보라 이 사람입니다. 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가리키며 몰려온 군중들을 향하여 한 말로써 요한복음 19장 5절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존재를 인식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이하 두 번째 시의 출처는 루돌프 슈타이너가
사망하던 해에 쓴 식사입니다. 에크호모. 그렇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끝없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나는 열망한다. 내게 닿는 모든 것은 빛이 되고 내가 놓는 모든 것은 죄가 되니 나는 타오르는 불꽃임이 분명하다. 식사. 우주의 정신으로 불을 지펴 모든 일을 불꽃이 되게 하고 싶다. 열정으로 타올라 존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주의 물을 길어 불꽃을 끄려 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존재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내면은 경직되리라. 열정의 불꽃이 모든 것이 멈춰버린 곳에서까지도 활활 타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지 못하고 속박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렇게 열 감각 챕터를 끝냈는데요. 여러 가지 예가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기르는 앵무새 새해는요. 재채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다른 소리에도 민감하긴 하지만 특히 재채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놀라서 잘 평소에 날지 않는데 공중을 3바퀴 4바퀴 돌고요. 심한 경우는 벽이나 문에 부딪혀서 밑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쩌다 제가 재채기가 나올 것 같으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입과 코를 틀어막고 재채기의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생명과 함께 산다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재채기 정말 우리가 조율할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